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 우리 교수님 나오는 시기에 딱 맞춰서 미국이 금리 결정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우연히 거기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5월 2일 목요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결정이 나왔죠. 미국에서 FOMC 회의 열고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어요. 6번 연속 동결. 근데 이번에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이 그래도 몇 가지 있었죠. 변화가 나타난 게 경제는 견조하게 회복됐다, 고용 좋다 이런 거는 계속 과거 같은 문구를 썼는데요. 물가에 대해서 한 문장이 더 들어갔더라고요. 물가가 목표치 2%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간다. 너무 더디게 가고 있다, 부족하다. 물가가 잘 안 잡힌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양적 축소를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는 이제 연준 의장이 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번에 저 국채를 매달 600억 달러씩 은행에다 팔고 그냥 돈을 환수했거든요. 그거를 250억 달러로 6월부터 줄이겠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줄이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축 속도를 좀 줄이겠다. 그렇죠. 돈을 많이 환수하는데 좀 덜 환수하겠다. 그러면 시장 유동성 측면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준 자산이 한때 8조 4천억 달러까지 갔는데요. 지금 7조 2천억 달러로 1조 달러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줄이는 속도를 이제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동안 통화정책 효과가 조금씩 연준에서 나타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긴축의 효과가?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 고용 극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는 지금 계속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고요. 고용에서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 고용을 보면은 양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고용할 때 풀타임하고 미국은 파트타임으로 나누거든요. 풀타임 고용은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76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고용이 파트타임 고용만 늘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풀타임 고용을 안 늘고 파트타임만 늘린다는 거는 미래가 그렇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파트타임도 고용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양적 긴축 규모를 축소하는 거는 아마 고용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게 제 통계 풀타임, 파트타임 고용 보고 제가 들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의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 질적으로 보면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양은 늘어나는데 질적으로는 안.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 풀타임 고용이 줄어들면요. 경기가 나빠졌거든요. 이게 약간 선행 지표입니까? 근데 기업들이 경기를 참 잘 예측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같은 데는 고용이 경기 후행적이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데 미국 기업들은 경기에 선행해서 고용을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경기를 전망을 해서 고용을 또 거기는 유연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대호 씨 주 40시간 일했었는데 이제는 주 한 20시간만 일합시다 이런 식으로. 내일은 나오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숫자로 감지가 되고 있고 연준에서도 약간 이걸 예의주시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런 데서 그런 통계를 지금 어디서도 이야기 안 하는데 저 미국 고용 통계를 계속 발표될 때마다 이렇게 전부 분석해 보는데 그런 조짐이 나타나더라고요. 풀타임과 파트타임. 그래서 미국 고용 발표할 때 풀타임하고 파트타임 계속 같이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4월 고용동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항상 첫 주에 발표하니까요. 첫 주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하는데 내일 고용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파트타임 고용이 계속 줄었는가. 그러니까 어떤 피상적인 숫자, 20만 증가, 20몇만 증가 이것보다 질적인 걸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3월에도 30만 3천 명 일자리가 증가했죠. 엄청 늘었죠. 양적으로 보면 엄청 는 거죠. 근데 질적으로 보면은 풀타임 고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가 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 보면은 보통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 앞부분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가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뭐 거의 가능성은 없다. 예. 물론 앞으로 뭐 고용이 급격하게 나빠지든지 물가가 여기서 계속 오르면은 뭐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달기는 달았지만은 뭐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저도 그 FOMC 있는 날은 꼭 3시 이전에 일어나가지고 발표만 보고 그 다음에 연준 저 의장 기자 간담회를 보거든요. 예, 금리 인상 가능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 기자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저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는 네. 높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1분기 GDP가 1.6% 성장으로 나와서 예상치가 2.4였는데 예. 이 정도면 좀 쇼크로 나온 거잖아요. 쇼크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 이렇게 어떤 기자가 질문하니까 연준 의장 대답은 우리 3% 안팎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가 3%인데 무슨 인플레이션이냐. 스태그도 아니고 플레이션도 아니다. 예, 이렇게 그 명쾌하게 대답을 하던데요. 예, 그런데 제가 예측해 보면은 아마 2분기는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예? 1.6보다요? 예, 예. 예, 저는 거의 1% 이하 혹은 마이너스 성장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소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소비 증가세. 예.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면 아마 아까 기업들이 지금 풀타임 고용은 줄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용 자체를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소비가 줄어들고 아마 2분기에는 성장률이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부 신문에서 그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2분기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나름대로 그 GDP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예. 분해해서 보면 예. 2분기 GDP는 더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 이제 계산이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예. 거죠. 특히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이렇게 사이클을 제가 구해보니까 네. 완전히 꺾이고 있어요. 지금 장기 추세에 거의 접근했는데 네네. 아마 2분기는 추세 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내려오고 있어서. 예, 예. 오. 그게 이제 GDP를 오히려 더 깎아먹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분기가 GDP가 그렇게 낮게 나온 건 물론 그 소비 증가세가 좀 둔화됐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수입이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미국 입장에서요. 예, 우리는 그 1분기, 우리는 그 전분기 대비 1.3%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연율로 따지면은 1분기 5.2%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처럼 계속 성장하면, 네, 우리 입장에서. 예, 네. 미국식 연율로 따지면. 네네네. 예. 근데 미국, 우리는 그 수출 때문에 경제 성장이 그렇게 높았는데요. 미국은 수입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진 겁니다. 수입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근데 또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예. 수입이 많이 늘어도 이걸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로 우리는 써먹는 나라니까 예. 이게 굳이 뭐 나쁜 신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미국은 소비의 나라인데 그렇죠. 수입이 늘었다라는 건 또 그만큼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건 아닌가요?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과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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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예. 그 말인 즉슨 그러면 이거를 미래로 좀 대입해서 보자면 예.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결국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땡겼었다. 예. 아.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요. 미국 가계저축률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미국 가계저축률 보니까 3.6%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에요. 2000년에서 2019년까지 보면은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평균 5.1%거든요. 네. 가계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예, 그리고 미국 그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이 2019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GDP는 증가했는데요. 중간 가구 소득이 줄어든 것은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것은 소득 차별화 때문에요. 상위 10%만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소득이 거의 안 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간 가구가 사실 중간 가구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곧 소비는 소득과 저축에서 나오는데 예. 저축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예. 소득 앞에서 말씀하신 일자리는 질부터 악화가 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은 아까 3월에 그 고용이 30만 3천 개 증가했다는데요. 네. 실업률은 최근에 3.8%, 3.4%까지 떨어졌다가 네. 3.8%로 실업률이 올라온 거거든요. 네.
예, 물론 고용 통계하고 실업 통계는 대상이 달라요. 고용 통계는 기업하고 정부 고용하는 데 대상이고요. 예. 예, 실업 통계는 이제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다를 수가 있는데 네. 고용은 늘어났는데 실업률이 늘어났다는 거는 미국 사람들 소득이 없으니까 일자리로 나온다. 일자리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시간당 임금이나 이런 건 또 둔화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가지고 과거에는 일자리가 많았는데 예. 이제는 일자리 구하려는 사람이 더 예, 늘고 있으니. 예, 예. 아하. 근데 요 변화가 사실은 작년이나 그때보다 조금씩은 나타났었잖아요. 예. 그래도 미국 경제는 버티고 잘 올라오고 뜨거웠고. 예. 앞으로는 그래도 뭔가 좀 계속해서 좀 더 식어갈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저는 식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정이. 예, 그래서 그 양적 긴축 규모가 축소했지 않느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그 1분기 GDP가 1.6%로 좀 안 좋게 나오니까 예. 제넷 옐런 장관이 바로 몇 마디 하더라고요. 예. 어차피 저건 속보치고 예. 그 이거 나중에 수정치 나오면 예. 상향 수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마 상향 좀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 GDP 발표할 때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1, 2월 통계는 알고 예. 3월 통계는 모르거든요. 3월 어. 통계는 추정해가지고 속보치를 발표하는 거예요. 네네네. 3월 통계가 나오면은 잠정치가 이제 잠정치로 GDP를 발표하죠. 그렇죠.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예, 예. 그래서 잠정치 발표할 때 3월 보니까 3월까지는 소비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조금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뭐 크게 올라간 건 아닐 것 의미 같고. 있게 막 증가한 건 예, 아니고. 예. 그래요. 근데 지금 파월 의장도 그렇고 스태그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아니다. 옐런 장관도 이거 뭐 나중에 상향 수정될 수 있는 GDP다. 예. 굉장히 좀 자신감이 묻어나지 않나요? 뭐 현재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 좋죠. 네네네네. 예, 그런데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미래는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 가지고 있겠지만은 사실 미래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잘 모르거든요. 네. 예, 대표적으로 2008년 8월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며칠 후에 맞아요. 리만 브러스 파산하면서 금융위기 왔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며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는 침체를 피해왔고 경착륙이냐 연착륙이 아니라 예. 그냥 무착륙, 예. 노랜딩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는 시나리오는 연착륙입니까? 아니면 경착륙까지 보시는 그게 이제 정의에 따라 다른데 저는 경착륙이라고 보는데 제가 연착륙, 경착륙 정의할 때는 실제 GDP하고 잠재 GDP라고 있는데요. 네.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경착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1분기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도 0.5% 정도 위에 있어요. 예. 근데 2분기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착륙이라고 보고 있어요. 잠재 능력 이하로 성장하는 그 길로 갈 것이다. 예, 예. 그래서 하드 랜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연준이 약간 보험성 금리나 예. 선제적으로 예. 경기가 많이 나빠지기 전에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하는 걸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은 1년여 전부터 했던 질문인데 아 이게 참 왜 이렇게 안 낮추고 있는 겁니까? 예. 계속 뭐 물가 고용이 좋기 때문에 안 낮추고 있는데요. 네. 아마 물가는 뭐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진 않을 건데 앞서 말씀드렸으면 고용 쪽에서 문제가 조만간 발생할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은 참 탄력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비가 좀 줄어들면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고요. 지금 기업들이 파트타임 고용만 늘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비가 줄어들고 매출 이익 줄어들면 파트타임 고용도 줄여버릴 수가 있죠. 네.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2020년 그 3, 4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요.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2,200만 개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리더라고요. 네. 10년 늘었던 일자리를 그렇죠. 단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네. 약간 그러면은 보험성 금리 인하,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는 빨라야 9월. 예. 뭐 7월은 뭐 이미 이제 건너간 걸로 보고 있고 교수님도 어떻게 9월쯤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예. 저는 뭐 앞으로 저 고용 통계가 제 예상대로 별로 안 좋게 나오면은 네.
7월에도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전부 그 9월로 예.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그 다음에 인하 폭 횟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예, 저는 7월에도 앞으로 저 고용 통계를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만 7월에도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 CME에서 나오는 그 페드워치 보면은 오히려 9월에는 거의 비등비등하더라고요. 동결과 인하가 비등비등하고 11월에 가야 한 차례 낮출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그게 조금 더 앞쪽으로 보시고요. 너무 많이 변해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 선물 옵션 뭐 파생 상품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게 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작년 뭐 12월에는 올 3월에 인하할 확률이 그때는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네. 그게 6월이었다가 다시 저 9월로 계속 저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 상황, 물가 상황에 따라 저 그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항상 변하는 데이터니까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놓고 보면 이게 또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PC 물가가 3.7% 뭐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일각에서는 인플레가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그 PC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소비자 물가고요. 네네네. PC 물가는 2.7, 근원은 2.8% 나왔어요. 아, 2.7.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CPI고요. 아, 이게 CPI였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근데 PC 물가는 지난 3월에 그 헤드라인은 2.7이고 근원은 2.8로 나왔거든요. 거의 뭐 컴퓨터십니다. 컴퓨터. 그다 머릿속에 있으신. 네. 근데 물론 그때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죠. 근데 물가가 이제 잡히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소비가 좋기 때문에 고용도 늘어나고 고용 늘어나니까 소비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 안 잡히고 있는데요. 근데 소비가 줄어들면은 고용도 줄어들고 고용 줄어들면은 또 소비가 줄어들죠. 물론 이제 그 물가 지표는 이제 과거께 발표가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앞을 보자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 근저에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일자리라든지 소비를 또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으니 물가를 결정할 때 수요 측면인데요. 네. 제가 2분기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돌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그 물가하고 방향 같거든요. 수요가 공급을 밑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은 정말 저 샤워실의 바보 같은 그런 건데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적정 통화 증가를 추정하는데요. 2022년 상반기에는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27%포인트는 더 많이 공급했어요. 근데 그렇게 공급하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작년에는 한 10%포인트 정도 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물을 붓다가 굉장히 차가운 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을 낮추거든요. 물론 저 공급 측면에서 앞으로 저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났을 때 유가 뭐 120달러 한다. 엄청 그런 전망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를 땐 또 더 오른다고 하죠. 근데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어제 보니까 79달러로 떨어졌거든요. 80달러대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유가가 미국 소비자 물가에 2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다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이제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현재 유가 상태를 보면은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낮아질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오늘 그 소비자 물가 발표했는데요. 오늘 그 2.9%로 나왔거든요. 근원은 2.3%로 뭐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가만 좀 잡히면 유가만 좀 잡히면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물가 상승 요인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요인만 잡히면 좀 진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우리가 저 코로나 이후에 그 공급망 이야기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급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뭐 그 공급망 다 미국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미국 내에서 만들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수요 측 요인은 좀 진정이 되고 있고 공급 쪽에서도 진정이 되면 물가는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물가가 잡히면 당연히 고용 쪽에서도 약간 삐그덕거리고 있으니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 지표 중에서 주거비 가지고 좀 논쟁이 있더라고요. 예. 주거비가 가장 최근까지 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또 일각에서는 시차를 두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예.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 주거비하고 그냥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하고 분석해 보니까 예, 주거비가 한 2개월 정도 후행을 하더라고요. 후행.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면 주거비 물가 상승도 좀 낮아지죠. 네. 근데 지금 미국 물가가 높은 거는 뭐 주거비가 미국 소비자 물가의 거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거의 6%대로 굉장히 높고요. 근데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그 PC 물가가 상품, 뭐 서비스하고 크게 그렇게 구분되는데요. 네네. 상품 가격은 거의 전년 동월 대비 0%대 수준이에요. 근데 서비스 물가가 4% 정도 높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고용이 좀 줄어들고 미국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요. 예를 들어서 영화 보러 안 가고 예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또 빠르게 또 줄일 수가 예, 있죠. 그러면 서비스 물가도 좀 안정될 수가 있죠. 아하. 그래서 요 주거비도 그렇고 서비스 물가도 그렇고 시차를 두고 내려올 수 예,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GDP하고 우리나라 물가도 잠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1분기 GDP는 미국하고 다르게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예, 뭐 1.3, 전년 동기 대비 3.4. 예. 미국시 연율로 따지면 미국이 1.6인데요. 우리 5.2%였어요. 연율로 따지면. 예. 그런데 우리 GDP가 그렇게 증가한 거는 소비가 좀 증가했고요. 특히 건설 투자가 올 2분기에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건설 투자는 기저효과입니다. 그죠. 작년 너무 안 좋았으니까. 4.5%라 감소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한 건 여전히 수출이죠. 수출. 예.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0.6%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분기에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0이라면은 우리 GDP 성장률이 0.7%라는 의미인데요. 순수출이 여전히 그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4월 수출 동향이 어제 발표됐는데 우리 수출 여전히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도 됩니까?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 중에 1.3 중에 0.6이 순수출이다. 0.6%포인트. 포인트.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이 개선되고 있고 예.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45%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와가지고요. 다들 지금 경제 전망 상향 조정할 거예요. 그렇죠. 정부도 이제 상향 조정한다고. 예. 이게 얼마 만에 들어보는 상향 조정입니까 이게? 예, 참 오랜만인데요. 네. 정부 한국은행 올해 경제 성장을 2.1%로 전망해놨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그 1사분기 경제 성장 1.3%로 나오니까 긴급 회의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1분기 기업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와서 막 애널리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실적 추정치 높여야겠다라고 높이는. 예. 그래서 올해 성장률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2.5% 이상으로 올릴 것 같아요. 2.1에서 2.5 이상.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1사분기가 너무 높게 나왔으니까요. 예. 1사분기가 전분기 대비 1.3%거든요. 네네. 그런데 올해 2.5% 성장하더라도 2분기, 3분기, 4분기는 분기별로는 뭐 0.4 내지 0.5%. 이게 또 전 분기 대비니까 그 전 분기에 높이 성장을 했다면 약간 기저효과보다는 좀 부담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거꾸로. 2분기 성장률은 또 낮게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요건 항상 뭐 기저를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늘 그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추세상으로는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게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것까진 좋은데 빠르게 또 회복이 되어야 할 텐데 경기가 회복이 되면 지금 3.5%이 기준금리를 뭐 이렇게 시급하게 내릴 필요도 없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더라도 한 2.5% 안팎이고요. 그런데 한국의 이제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거든요. 물가가 2%로 떨어지면은 금리 인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한국은행이 물가를 2월 경제 전망에서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은 2.3, 근원은 2.0으로 예상했어요. 네. 그러면 목표치 근접한다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2%대 초반이나 정말 2.0이나 이렇게 찍는 걸 보고 결정하겠죠. 하긴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통화 정책은 늙어 선제적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통화 정책 효과 분석해 보니까요. 금리를 올리고 내렸을 때 이게 소비, 투자 뭐 이런 경제 지표에 미치는 시차 효과가 한 12개월 정도 가장 크게 나타나요. 12개월이나요? 예. 보통 한 6개월 정도 그 효과를 내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 하잖아요. 6개월부터 나타나긴 하는데 가장 크게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에요. 1년 뒤에요. 예. 그래서 선제적이어야 된다. 예. 그 교수님도 그 이전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더라도 예. 한국은행이 먼저 내릴 수도 있다. 예, 올릴 그렇습니다. 때도 먼저 올렸고 예. 내리는 것도 먼저 내리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제도 그런 질문이 그 기자가 하더라고요. 네. 지금 22는 라가르드 총재가 한 6월쯤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먼저 내릴 수 있다고. 지금 유럽 경제는 미국보다 낮고 물가 상승이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영국도 그렇고. 네. 예, 그런데 우리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물가가 먼저 더 잘 잡히고 있으니. 그리고 이번 그 금리 인상 국면에서 네. 우리가 먼저 올렸었어요. 맞아요. 예, 우리가 먼저 올렸고 우리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인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통화정책 방향 결정이 끝나고 나서 하는 총재가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린 방향으로 가면 우리 금리 못 내린다. 근데 시간의 문제 금리 내린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내릴 수도 있다. 우리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 저는 우리가 먼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이제 환율입니다. 예. 환율이 물론 이제 1,400원 찍고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내려와 봐야 1,370, 80원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먼저 금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환율이 뭐 높은 거는 우리가 내부적인 상황보다는 달러 강세였고 엔 약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우리가 엔 달러 환율하고 우리 원 달러 환율로 상관계수 구해 보니까 0.66 정도 나와요. 엔화랑 원화요? 예. 그 다음에 이하나하고 원화가 0.7로 더 높습니다만 우리가 이하나에 더 의존한다는 건 그런데 엔이 그렇게 약세되니까 우리도 같이. 그런데 과연 그 달러가 강세를 얼마까지 보일 것인가 여기에가 달려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것도 그 시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는 맞습니다. 근데 달러 지수가 선진국 통해서 달러 지수가 얼마 전에 100에서 지금 106까지 올랐으니까 달러 강세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중기 추세를 보니까 2022년 10월에 114였어요. 그리고 지금 고점 저점이 저는 낮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22년 10월 그때가 미국의 무슨 은행들 막 흔들리고 흔들 때, 우리나라는 또 레고랜드 터지고 막 이럴 때. 그때 우리나라 환율도 굉장히 높았었죠. 1,400원이 그때 넘었었고.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으면 미국 고용이 질적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달러는 약세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고 원화가 약세니까 우리 안에 뭔가 체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경제 체질이 또 약해지는 것 아닌가? 좀 불안감이 들잖아요. 내부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뭐 물론 항상 이럴 때 막 가계부채 얘기 나오고 뭐 기업부채 얘기 나오고 하는데요. 뭐 내부적인 문제가 많죠. 우리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지금 2%대로 떨어지고 있고요. 뭐 우리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지니까 우리가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때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까지 갔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1.6%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하니까. 최근에 그 충격적인 뉴스 있지 않았습니까? 멕시코보다? 명목 GDP 순위가 13위에서 14위로 밀렸습니다. 근데 그게 멕시코한테 밀렸습니다. 물론 이제 멕시코는 미국의 제조 기지들이 많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수출 때문에 멕시코에도 공장 많이 짓고 하기는 한데 이게 썩 참 좋은 소식은 계속 아니에요. 줄어들 거예요. 어떤 비중이요? 우리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세계 경제 평균이 3.3% 뭐 3% 약간 넘게 성장하는데요. 우리 2%에서 우리 한 5년 후에는 1% 초중반대로 잠재 성장이 떨어질 거거든요.
세계 커지는 규모보다 우리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덜 커지니까 우리 비중은 세계에서 계속 축소되는 거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가계 부채 많죠. 지금 기업 부채 많죠. 부동산 PF 그런 문제는 많은데요. 그런데 대여건은 우리가 상당히 튼튼하거든요. 대외 여건은 예. 우리 저 순금융자산이요. 한 7천억 달러 정도 돼요. 네. 부채보다도 금융 부채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이 7천억 달러 더 많다는 달러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요. 한국은에서 한 540억 달러 정도 흑자 예상하는데 제가 예상하면 한 630억 달러 흑자나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많은데 네. 대여건은 우리가 단기 부채도 한 2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장단기 부채 비율이 예. 건전하다. 예. 네. 예, 그리고 우리 기업 부채, 가계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높지만은 우리 정부 부채는 GDP도 50%로 세계에서 제일 건전한 정부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건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가게는 병들고 있고 이제 기업도 조금 그런데 정부는 아주 튼실한.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요. 그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계 부채는 낮아졌는데 정부 부채는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계 부채를 정부가 끌어안은 거예요. 가계한테 돈 주면서. 근데 부채 총량 보면은 우리가 뭐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 합치면요. 네. 뭐 세계 평균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낮추려면은 우리 정부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선택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구조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정부 부채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는 매우 건전하고 가계와 기업이 압도적으로 부채가 많고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없죠. 그때 그 나라 경제 상황이 따로 다르니까. 근데 우리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약간 건전 재정을 최우선시하고 있잖아요. 지난 정부가 많이 썼다고 이번 정부는 건전 재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금은 안 거치고 지금 적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예.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거치면 안 거치는 걸 인정을 하고 쓸 때 써야 하니 적자 국채라도 발행을 해서 경기 어려울 땐 써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교수님의 생각.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뭐 저 마이너스 세금이라고 그것만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제대로 안 거치니까 우선은 예산을 써야 되겠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마통 끌어다 쓰고 있죠. 저처럼. 공통점이 있네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네. 그냥 일시적으로 좀 융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세금이 지난해도 한 56조 원 들거쳤고 써야 되는 돈이 있으면은 물론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거랑 한은에서 마이너스 통장 끌어다가 쓰는 거랑 뭐 왼쪽 돌이나 오른쪽 돌이나 마찬가지 빼오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거하고 구조적인 거죠. 적자 국채 발행하면 10년짜리도 발행하고 20년짜리도 발행하고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이거든요. 마통보다. 마통보다. 그러니까 마통보다 한 30년짜리 주담대 대출 받아서 쓰는 거. 이거 비유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근데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정부가 조금 더 확장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 올해 들어서는 GDP도 개선이 되고 또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1분기도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성장률도 상향 수정을 한다는 타이밍에 정부가 과거에 안 좋을 때도 긴축을 했는데 좋아질 때 확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분기 1.3% 성장했는데요. 1분기 때문에 2.5%라는 겁니다. 1분기 2분기, 때문에. 3분기 가면은 전분기 대비 0.4 혹은 0.5 정도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에 거의 풀악셀 밟았고 그 1분기 올 연간 성장할 거를 1분기에 절반 다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 3분기에는 1분기에 가속도 낸 걸로 좀 갈 뿐이지 거기서 더 가속하기는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뒤에서 밀어줘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렇게 보니까 명쾌해집니다. 근데 아까 좀 환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환율 이야기를 마저 더 하자면 이게 사실 우리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고환율, 원화 약세가 그다지 또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뭐 엔화 약세된 만큼 원화도 약세되고 위안화 예. 약세된 만큼 원화가 약세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 GDP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 45%니까요. 네. 환율이 어느 정도 높은 게 좋죠, 우리 경제에서. 예, 물론 경제 주체별로 차별화는 되죠. 지금 수입하는 그 중소기업들 방문해 보면 굉장히 힘들죠. 너무 힘들죠. 예. 원재료 값들도 원재료가 올랐고 오르고 환율도 올랐고. 환율도 오르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그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으니까 환율이 좀 높은 게 우리 경제는 좀 좋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대기업 위주로 먼저 또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 한국은행에서 기업경기 실사지수 매월 발표하는데요. 내수기업, 중소기업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심리가 개선된 게 수출 대기업이에요. 예, 차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화하고 양극화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 말로는 이게 낙수 효과. 대기업부터 벌면은 예. 중소 협력사로 이제 뭐 발주라도 많아지고 예. 이렇게 할 텐데 요즘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낙수 효과가 어때요? 낙수 효과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만 하지 못하다. 예, 제가 최근에 그 청소 용역업체 예. 주로 하고 뭐 다른 거 IT 서비스도 안 해서 강의를 한번 가서 네. 담당자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대기업에서도 요새 긴축 경영한다고 그래요. 과거 같으면은 사람들을 그 청소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은 몇 명 줄여주십시오. 비용 절감이요? 예, 다 비용 절감한다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데도 주 6일 출근해라. 네네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삼성의 임원들에 한해서라고는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 경영, 예, 위기 경영, 긴축 경영, 비용 절감. 예, 대기업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요. 예, 중소기업은 참 저 어렵죠. 그러게요.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경제 구조다 보니까 이건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뭐 바꿀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물론, 정부 역할이 큰 거죠. 그렇죠. 사실 흑자 도산하는 중소기업들도 지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한 3개월 뒤, 6개월 뒤에 어음 받을 거 있는데 당장 한두 달 못 막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좀 맞춤식으로요. 예, 선별해서 맞춰야 되죠. 그 엔화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약세의 강도를 따져보면 원화 약세보다 엔화 약세가 더 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때 달러당 160엔을 넘었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60엔 가다가 어제 또 환율이 급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당국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어제는 저 파월 연준 의장 때문에 급변했는데요. 금리 인상 안 한다고 그러니까 157엔 땅 갔던 게 일시적으로 153엔까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153엔대까지. 엔화는 다시 그만큼 강세로 갔다가. 예, 그 다음에 지금 155엔, 그 사이 156엔, 그 사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환율 변동이 심했거든요. 어제 뭐 주가 변동도 심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 변동 2, 3% 움직이는 거랑 환율이 1, 2% 움직이는 거랑 환율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근데 엔화가 왜 이렇게 약세되느냐. 네. 근데 일본이 그 디플레이션에서 중앙은행이 탈피했다는 거 자기들도 완전히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중국의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가 3.9% 상승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지난주 그 금융정책 결정회의 하면서요. 올해 내년 뭐 물가 전망을 해놓은 거 보니까 중앙값이 1.9%더라고요. 아직 2%라는 확신이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생겨야지 이제 금리도 오르고, 그다음에 국채 매입, 매월 그 6조 원씩 지금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줄일 텐데. 아직까지 돈 푸는 걸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일본 그 중앙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 하면서 거기도 기자가 질문하더라고요. 환율이 그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별로인 것 같다. 물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물가가 2% 넘는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은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소위 국채 매입 이것도 많이 줄일 텐데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에서 이제 막
뻘밭에서 나왔는데 예. 혹시 좀 한쪽 발이 아직도 장화가 저 뻘밭에 있는 건 아닐까? 좀 두려운 거죠. 예. 다시 또 빨려 들어갈 것 같고. 예. 그래서 양쪽 완화하는 건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또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하는 건 방향보다는 이제 속도가 심할 때 예. 개입을 하잖아요. 예. 일본도 160엔 근처 가니까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엄청난 개입 물량이 나온 걸로 보인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일본 차원에서는 그거는 160엔은 뭔가 좀 사수해야 된다 이런 걸까요?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160엔 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상징적인. 예, 그래서 뭐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할 수도 없고 안 하더라고요. 하지는 않죠. 예. 안 하는데 준비는 돼 있다. 그러니까 즉시 그 시장에 예. 개입할 수 있는 돈이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내 뒷춤에 예. 새총이 있는지 딱총이 있는지 비비탄총인지 권총이 있는지는 안 알려주겠다. 시장에 겁을 주는 거죠. 근데 일단 내 뒤에 뭐 있다 내 이거죠. 뒤에 있으니까 함부로 엔약세 기대하지 말아라. 예,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엔달 환율을 결정하는 게 가장 그 중요한 요소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거든요. 네. 예. 근데 미국은 어제가 4.6%고 일본은 0.9%거든요. 아직도 이 금리 차가 너무 높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금리 차가 축소가 되려면은 일본과 중앙은행이 물가 2% 확신이 들면서 국채 매입을 줄이거나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엔이 강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미 국채 수익률 뭐 4.7% 갔다가 지금 그 수준에서 조금 안정되고 있고. 예, 그런데 미국의 경제 상황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제 상황을 볼 때 미국 금리가 여기서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은 낮거든요. 오히려 갈수록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여기서 더 이상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기대로 예. 많은 우리 서학기미 분들도 그 미 국채,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도 많이 사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 장기 국채 엔화 노출 ETF가 있더라고요. 엔화로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이런 ETF. 근데 이 기대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최근 몇 달간 평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앞으로는 좀 이익을 보기는 볼 텐데요. 네, 그런데 그런 복잡한 투자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환율도 예상해야 되죠. 금리도 예상해야 되죠. 그게 다 맞아야 되죠. 예, 다 맞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왜 그렇게 복잡한 투자를 합니까? 그냥 우리 국채 사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한국채. 예. 우리 국채 수익률이 뭐 일본 정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10%, 우리 50%. 우리 정부가 안전하다. 우리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우리 금리 인하한다. 그냥 걱정 말고 우리 국채를 사시지 왜 그냥 환율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한국채 10년물이 한 3. 몇 % 나오나요? 지금 한 3.5%. 3.5% 정도인가요? 안팎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장기물 개념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향후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은 적고. 그러니까 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잃을 것보단 얻을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에서 뭐 제가 예상해도 뭐 아마 4분기에는 소비자 물가 2%에 근접하거든요. 그럼 물가 상승이 낮으면 금리가 떨어지죠. 네네네. 그러니까 시장 금리부터 또 내려올 수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그냥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우리 국채 사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왜 환율도 따져야 되고 또 일본 주식하고 엔화하고 근데 엔화가 강세되면요 일본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또 수출 기업들 또 채산성 악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엔화가 아주 우리가 보기 드물게 거의 30년 만에 엔 약세를 보고 있었는데 그 기존만 하더라도 한 2년 전으로 도달리면 뭐 일만 터지면 엔화는 안전자산이다. 달러 강세일 때 또 엔화도 강세다. 막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어떻게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안 될까요? 어때요 지금은? 엔화가 대표적으로 저금리 통화죠. 그런데 달러가 강세 보일 때 가장 대표적인 선진국에서 엔이 저금리 통화니까 엔이 약세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엔화 투자에 참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오히려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게 낫다. 예. 우리가 투자 좀 아는 거 좀 쉬운 걸 투자하셔야 돼요. 괜히 좀 복잡하게 환율도 따지고 금리도 따지고 뭐 주식도 따지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교수님은 최근에 이제 채권 투자는 예. 조금 더 이길 승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금리가 이제 떨어지다가 반등했는데요. 또 그 채권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채권 투자라는 게 단기간의 어떤 차익보다는 좀 길게 보는 거죠, 본질이. 예, 채권 투자는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듯이 하면 안 되죠. 예. 이건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근데 이것도 이제 시점을 잘 잡으면요. 예. 예, 제가 국고채 20년 ETF를 샀었거든요. 예. 근데 수익률이 한때 28% 되더라고요. 20년물 장기물. 예. 네. 근데 최근에 금리가 좀 올라가지고 20%로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채권형으로 20%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하죠. 예. 근데 그 시점을 잘 잡으면은 채권에서도 그렇게 이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갔다고 해서 아이고 세상 끝났구나라고 볼 게 아니라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언젠간 금리 내려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역발상으로요. 그렇죠. 뭐 우리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 우리 정부 원금 내줍니다. 이자도 내줍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면 뭐 투자고 뭐고 자산 배분이고 뭐 없죠. 뭐 하기사 뭐 달러 자산이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또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 중에도 일본 정부보다 한국 정부가 더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높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어디였죠? S&P였나? 국가 신용 등급 이제 유지했다고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좋습니다. 일본 갔다 왔으니까 중국 잠깐 갔다 오고. 중국이 최근에 증시가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에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요즘에 수익률 안 좋다고 좀 소문 났던데. 그래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썼더라고요. 자기가 중국 주식 사고 있대요. 왜 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가 길거리가 피가 보일 때 자기는 그때 산다. 근데 중국 주식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나쁘게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한두 달 동안 제일 많이 오른 주가 지수 하나가 홍콩 항생 지수예요. 네네네. 2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 금융회사들이 홍콩 ELS 팔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혔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손실을 입었을 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많은 손실을 입었으니까 뭐 우리 금융회사들이 다시는 이제 홍콩 ELS 안 팔죠. 근데 이럴 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이럴 때 더 떨어질 게 없으니. 예. 근데 또 한번 또 대여가지고 금융사들은 또 그 결정 못 할 거예요. 못 합니다. 위에서 결제 안 해줄 걸요. 예. 야, 너 제정신이야. 홍콩 ELS, 홍자도 끝내지 마. 근데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 있죠? 진짜 길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가 투자할 때이다. 예. 그게 설사 당신의 피일지라도 이런 말이 있죠. 이번에 홍콩 ELS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뭐 상하이 증시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한 5% 이상 반등을 했고 홍콩 H 지수는 그보다 더 크게 반등을 했더라고요. 중국에서 왜 경기 부양책 좀 많이 쓴다고 하는데 경기 부양책도 작년에도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올해는 이게 어떻게 달라진 거야?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네. 중국 물가가 뭐 작년 12월 1월 달에 마이너스였거든요. 디플레 빠지 않느냐. 네네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 소비자 물가 보니까 1% 정도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M2 증가율이 8% 정도로 많이 낮아졌어요. 네. 그런데 중국은 이제 물가 상승이 낮으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물가 상승이 높으니까 통화를 긴축해야 되는데 네네네. 중국은 물가 상승이 낮으니까 통화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명목 GDP로 주가를 평가하는데요. 미국 주가 제일 가대평가됐고 일본 주가도 가대평가됐어요.
근데 우리 주가하고 중국 주가는 가소평가 영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제자리 간다는 겁니다. 가대평가 됐으면 떨어지면서 제자리 가고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저평가돼 있으면 오르면서 제자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나 중국 주가는 지금 저평가됐기 때문에 저는 제자리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약간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뭐 해외 대기업들도 막 탈출한다라고 하고 외국계 자본도 막 너무 많이 실망을 해서 빠져나온다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국민 정서도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물론 금융 투자를 뭐 정서나 기분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신뢰의 문제라는 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신뢰의 문제는 있죠. 근데 신뢰 이상으로 감정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제 조카가 대학에서 중국어를 가르친 교수거든요. 네. 학생들이 중국어 배우러 별로 안 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좀 중국에서 물론 중국이 이거 잘못한 게 많죠. 신뢰를 많이 떨어뜨린 게 그거는 많은데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중국을 좀 가소평가했지 않느냐. 물론 중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근데 어제 그 4월 그 수출입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1월에서 4월까지 보니까 우리 그 수출에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19.2%, 중국 비중이 18.8%. 2002년 이후로 처음으로요. 우리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미국 비중보다 낮아진 겁니다. 많을 때는 거의 26%까지 갔어요. 그렇죠. 20% 예, 중반. 2018년 무렵에. 그걸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적 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가죠. 베트남, 인도 같은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중국 경제,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역할은 많이 축소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감정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좀 가소평가하는 제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적으로 뭐 반도체도 그렇고 스마트폰, 자동차 그 공장이 중국에서 뭐 다른 데로 또 이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으로 넘기는 것도 좀 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래도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땐 또 투자 측면에서는 너무 과소평가돼 있다. 중국 경제가 뭐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동안 7%, 10% 성장하다가 지금 4 내지 5% 성장, 중성장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1, 2% 성장은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중국 소비자들이 있거든요. 중국의 소비자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에 1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작년에 보니까 이제 13,000달러를 돌파했더라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돌파하면요. 그 나라 소비가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14억 인구가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경제가 급격한 위기는 안 올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중국 관련 소비 ETF도 있어서 그걸 한번 보니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오히려 중국 증시보다 소비 관련주가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세계적 인플레 때문에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가 일본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일본 디플레에서 탈피하는 계기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지만 전 세계가 전기자동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거의 이제 59%가 중국이요. 중국이거든요. 그런 걸 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가면 청소하는 노버지, 노버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만 주위에서 로봇 청소기 굉장히 좋다고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싸지도 않던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것보다는 더 싸죠. 그 청소기 시장 점유율 거의 30%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중국이 아주 값싼 제품, 중간재 이런 걸 생산하는데 지금은 하이엔드 제품, 전기차도 생산하고 그런 로봇 청소기도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가 좋다고 극단적으로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중국 현재 상황은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좀 반감이 있는데 예. 뭐 중국이 좋다 뭐 이걸 떠나서 예. 금융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예, 그런 아이디어로요. 그 제조 기지가 이제 그 인도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예. 있잖아요. 또 성장률도 인도가 굉장히 예. 떠오르고 거기 젊은 나라라고. 혹시 투자 공부도 인도 쪽으로 좀 어떻게 하세요, 교수님? 예, 저는 뭐 인도 ETF 좀 사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냥 50 인도 그 국내 상장. 예, 국내 상장된 그 니프티 피프티 예. ETF. 예, 예. 근데 인도 GDP 1인당 GDP가 중국에 지금 한 44% 정도 되더라고요. 아. 1인당 GDP가 아직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예, 절반도 안 되는데. 예, 그런데 요새 그 주요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요. 이걸 저점으로 꾸준히 올라가 가지고 뭐 아직도 10년이라는 먼 세월이 나왔지만 2044년 가니까 인도 1인당 GDP가 중국보다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미국의 그 브루킹스라고 네. 거기서 연구소에서 장기 전망을 해놨는데요. 예, 중국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인도가 꾸준히 그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경제를 공부하면서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인구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 게 인구 고령화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인도 제가 베트남 같은 나라 가보면 굉장히 나라죠. 젊습니다. 평균 그 연령이 20대 후반 뭐 이렇다면서요. 예, 인도는 그 한 28세 정도 된다. 예. 평균 연령이. 예. 거기 가면 저는 이제 거의 할아버지 되겠네, 진짜. 그래서 저희가 그 인도 소비 관련 ETF 또 새로 나오는 거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콘텐츠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건 아마 한 5월 중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투자 대안을 좀 막 우리가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그 이란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게 막 보복에 재보복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 막 흔들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교수님은 뭐 포트폴리오 뭐 어디 재조정이나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저는 오히려 비중 좀 늘렸습니다. 어떤 비중을요? 주식 비중을요. 예. 그래요? 그럴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뭐 이란, 이스라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신문을 집에서 6개를 보거든요. 뭐 종합지 뭐 경제지 다 해서요. 예, 그런 걸 보는데 그쪽에 그 전문가들을 계속 읽었어요. 확전 안 될 것이다. 네? 확전이 안 될 것이다. 확전. 예. 네네네네. 예. 그런 거 전문가들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 글이.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려울 때는 제가 모르는 분야는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그 사람을 직접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 언론을 보고 그런 분들의 글을 계속 읽는 것이죠. 교수님도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야,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더 위험 자산의 비중을 그게 더 싸졌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 야수의 심장 아니십니까? 예, 그거는 조금 그냥 저만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제 모델이 있거든요. 네. 예, 제가 작년 그 12월에 올해 주가를 전망하면서 특히 4월은 조금 어려운 달일 것이다. 근데 그 이후로는 괜찮다. 그런 제 모델도 있고. 네. 그러니까 4월 제가 원래 전략은 올 4월에 주식을 비중을 늘리자. 이런 전략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또 그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4월 저한테는 야, 제 예상대로 가는구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주식 비중 늘린 겁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셀인 메이라고. 예. 물론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다는 아닙니다만 왜 꼭 5월에는 이제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거나 5월에 좀 시장이 안 좋았다라거나 그런 좀 통설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통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를 보니까요. 좀 수출 중심으로 우리가 경제가 물론 소비는 안 좋습니다만 수출 중심으로 회복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돈의 이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동안 은행 금리가 높으니까 돈이 은행 정기예금으로 갔어요. 네. 근데 한때 5% 갔던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3.5%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월 한국에서 M1, M2 증가를 발표하는데 그동안은 은행 그 정기예금이 많이 늘다 보니까 M2 증가율이 M2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M2보다는 M1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거든요.
M1이라는 것은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 이 돈은 은행에 맡기면 거의 이자가 없는데요. 예. 언제든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M2에서 M1 비중이 올라갈 때, 물론 주가가 선행하지만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M2보다는 M1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은행 고금리 때문에 은행에 정기예금에 맡겼던 돈들이 그리 덜 가고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대 수익률이 뭐 주식시장이 높다면 주식시장으로 가고요. 부동산 시장이 기대 수익률이 높다면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어딘가 이제 장전이 될 수 있는 총알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것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이동을 봐도 그렇고 예. 수출 중심으로 회복이 되는 예. 걸 봐도 그렇고 예. 뭐 갑자기 막 또 뭐 변수가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변수긴 한데요. 뭐 또 중동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좀 제발 좀. 뭐 그런 거 미래는 굉장히 좀 불확실하죠. 근데 이제 항상 투자 시장이 있으면 금융 시장에서 사실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온갖 변수 속에서 또 같이 살아야 될 테고요. 예. 근데 이제 수출 중심으로는 당연히 그 중에 반도체가 중심에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투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혹시 보시나요? 예. 저는 업종별 비중을 정할 때요. 네. 우리 수출에서 비중이 뭐가 늘어나는가 그걸 보거든요. 아하. 근데 작년에는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 자동차 수출 비중이 작년에 8%, 11%까지 늘어났거든요. 어허. 저는 그거 보고 작년에는 자동차 투자 비중을 늘렸죠. 네네네. 근데 작년 10월부터는 수출 비중에서 자동차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요. 반도체하고 선박 두 개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는 저는 그 종목은 그렇게 많이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주로 ETF로 투자하는데요. 근데 종목 중에서는 뭐 그걸 보고 반도체하고 선박 비중을 늘린 거죠. 오호. 대박 나셨겠네요. 뭐 대박보다는 예. 적당한 수익률 중박 이상. 그런 아이디어로 예. 이것도 물론 이제 장기적인 예측도 같이 들어가야 예. 될 테고 특히 예, 뭐 그렇습니다. 조선주 같은 게 특히 그러니까요. 예. 아하. 근데 조선주에는 뭐 긍정적, 부정적 시각이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거제나 울산 뭐 강의를 가니까요. 네네네. 현장에 그 조선업체 담당자들은 굉장히 낙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동안 5, 6년 정말 힘들었대요. 저가 수주 받아가지고 그쵸. 고생을 했는데요. 한 조선소 가보니까 저가 수주가 이제 다 없어지고 올해 15% 남았대요. 내년부터는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가 수주 과거 했던 것도. 했던 것도 올해 15% 남았대요. 오. 내년부터는 다 없어지고 고가 수주 받아갖고 예. 앞으로 5년 동안은 이익 많이 늘어날 것이다. 뭐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대요. 그동안 그 조선업종이 나쁘다 보니까 임금도 못 올려줬고, 네. 그다음 사람들이 지방으로 일하러 안 온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 네. 뭐 필리핀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조선업계 2만 명이 넘는데요. 과거보다 많이 늘고 있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힘들다고 일 안 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요. 그런 관련 기술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 E7 비자라고 그러는데요. 그 비자 자격증 있는 사람만 데려다 쓰기 때문에 뭐 일 시키면 금방 잘 배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선소 인력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그러면 제가 당신네에서 주식 사도 되겠습니까? 물론 샀습니다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보세요? 예. 오. 예,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주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동안 5, 6년 동안 어렵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많이 했대요. 네네. 그래서 물량은 많습니다.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거는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시가총액만 볼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재무적으로는 어떨까? 앞으로도 뭔가 자본을 더 많이 조달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선업체들이? 지금은 그렇게 조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익을 그렇게 이제 많이 내기 시작하면. 이제는 또 현금이 들어오는 흐름이니까. 근데 이거는 과거에 했던 유상증자. 그래서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난다. 주식 수가 이미 많이 늘어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EPS 중심으로 우리가 본다면 또 따져볼 게 좀 많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이 물론 이제 이렇게 맥을 짚어주시는 게 거시경제인데도 디테일하게 하십니다만 또
투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하게 가져가시는 것 같네요. 예. 저는 정말 그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자기가 아는 것만 투자하십시오. 심지어는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아이고, 예. 예,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요새 그 제 사칭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아직도 매일 많아요? 신고해서 예. 아직도 많아요. 네, 지금도 매일 신고하는데요. 계속 뭐 생기고 예, 그다음에 그 사칭에 속으신 분들이 학교로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십니다. 주로 60, 70대 어르신들이에요. 어떤 분은 4억을 잃었다. 주택을 담보로 2억을 빌렸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참 하소연을 하시는데. 가짜 김영희 긴데 예, 가짜 예. 김영희한테 예, 보내셨대요 돈을? 예. 아, 4억을 보낼 수가 있구나 돈이.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 저한테 하소연하고 그다음에 와서 말씀 좀 들어보고 이메일도 많이 받는데요. 대부분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나쁘지만은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은 거기다 돈을 안 맡기시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확실하게 5% 보장하겠습니다. 이러면 그쪽 돈 안 보내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사기인지 아닌지는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금융감독원에서 그 허가받은 투자 자산운용사나 투자 자문사 이거는 그 대하식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대요. 네네네. 근데 그 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1대1 투자 자문은 이제 투자 자문사 이상만 가능한 건데.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제 조교라고 해가지고 제 뭐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계속 정교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매니저를 했습니다. 사칭한 사람들. 예. 네. 아, 공부도 많이 해서 예,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김영희 박사님이 어디 유튜브에서 해주신 이야기를 막 받아 적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공부해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김영희 교수님이 채권 괜찮다고 하신 거 들으셨죠? 예. 저희한테 한 2억 보내시면 예. 저희가 또 막 몇십 % 내드리겠습니다. 예. 막 이렇게. 예. 이게 참 또 근데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또 안 당하실 분들인데 안 보시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손해를 보시고 그래서 항상 그 사칭 계정 정말로 주의하시길 예. 바라겠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뭐 연예인 분들이나 다 같이 기자회견도 하기는 했는데 예. 그 뒤로 사실은 또 실제로 바뀐 건 아직도 없고. 예. 그래서 자꾸 이런-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요. 줄어들긴 여전히 뜨던데요. 했는데. 저도 막 그 유튜브 위에. 예. 그래서 빨리 좀 이거 좀 근절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근절되기 전에도 여러분이 각자 또 주의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 아유,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